박시계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한 10몇 년째 계속 떠오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한 달 좀 됐나요? 이 심포지움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네카하고 함께 공동연구를 한 적이 있으니 그걸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메일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목이 임상연구자와 공공의료기술평가기관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임상연구자이긴 하지만 이런 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고민을 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 부족한 의사의 한 사례 소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말씀 주신 대로 흉통 환자에서의 심장 CT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개원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초 5개 있는 거 고르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흉통 좀 전에 그 박도호 선생님도 중간중간에 좀 나왔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순히 흔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왜냐하면 복통이 더 흔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흉통은 일부 환자에서는 심장마비, 급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환자도 알고 있고 의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1년에 몇천 명 정도가 흉통으로 외래나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EMR에 있는 Chief Complaint 데이터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흉통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심장혈관, 저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심장혈관에 병이 있는가 없는가, 심장혈관의 병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뇌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검사하시는지 아시죠? CT나 MRI를 찍어서 보고 다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CT를 찍어서 보는데 왜 심장은 혈관을 CT나 MRI를 찍어서 보지 못하느냐? 심장은 지속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는 옛날 오래된 카메라로는 제대로 자동차의 넘버를 볼 수가 없겠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찬가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발전했던 것이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기능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의 평가를 통해서 협착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펙트, 스트레스 에코, 트레드밀 테스트와 같은 각종 펑셔널 테스트,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서 혈관의 협착을 간접적으로 봤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궁금하거나 정말 좁아져 있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넓히는 시술을 할 때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침습적인, 옛날 표현으로 하면 관혈적인 피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위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침습적 검사라고 하는 펑셔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정확한 것이냐. 사실 생각해보면 혈관이 똑같이 좁아져 있더라도 기능의 차이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0% 정확성은 저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잘 경험 많은 센터에서 아주 셀렉션된 환자에서 보면 한 80% 또는 7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쓸만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efficacy와 safety가 증명되어서 이런 펑셔널 테스트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거죠. 근데 앞서 박도호 선생님도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 미국의 리지스트리 데이터 가지고 봤더니 40만 명, 결국은 마지막에 40만 명이 남았는데 보니까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했죠. 굳이 입원시켜서 혈관을 뚫어서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 진짜 심장혈관에 유의한 병변이 있었던 환자는 30%에 불과하더라. 3명 중에 2명은 쓸데없이 검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non-invasive 테스트의 결과 때문에 그랬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그런 관상동맥 조영술의 결과가 non-invasive 테스트의 양성, 음성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non-invasive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왔던 사람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나, 음성으로 나왔던 사람에서 조영술을 하나, 실제 병변이 있을 확률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후양적인 리지스트리이기 때문에 여러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대했던 결과하고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의료가 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시술도 증가하지만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이미징입니다. 평균의 22%라 그러면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심장 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심장마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나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의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방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확실한 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나 해서 거기서 괜찮다고 나와도 의사가 100% 자신 있게
환자에게 괜찮다고 말을 못하고 환자도 100% 안심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검사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검사의 오남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지난 한 10년간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 펑셔널 테스트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리고 파란색이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도 거의 2배 가까이 펑셔널 테스트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했는데, 심근경색, 우리가 정말 예방하고자 하는 심근경색, 심장마비는 발생률이 전혀 차이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필요 없는 환자에서 뭐 관상동맥 조영술과 펑셔널 테스트를 많이 시행했다고 하는 거죠. 펑셔널 테스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남용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앞서 박도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심장 CT가 개발되면서 이 움직이고 있는 심장에서 심장 혈관을 마치 가만히 서 있는 뇌혈관처럼 그림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심장 CT가 나와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심장 영상의 여러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몇몇 데이터들을 보면 심장 CT의 정확도가 기존의 펑셔널 테스트보다는 높다는 거죠. 기존의 펑셔널 테스트가 기껏 해봐야 80%라고 하면 CT는 90%에서 100%까지 정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사실 여기 제가 서 있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네카와 함께 그 CT와 스펙트를 비교하는 그 후향적인 연구죠.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리스트를 활용해서 보험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CT 한 500명, 스펙트 한 800명 좀 안 되는데 베이스라인 차이가 뚜렷하게 있죠. 후향적인 연구에 어쩔 수 없는 차이고요. 정확도를 보면 앞서 보셨던 여러 소규모 데이터에서 시사하는 대로 실제로 CT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스펙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을 해보면 정확도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당연히 CT가 비용도 적고 정확도는 높기 때문에 CT가 더 우월하게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퀄리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환자의 위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은 CT하고 스펙트를 우리가 환자분에 따라서 제대로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어떤 그런 클루를 얻었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한 10,000명이 넘는 저희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강남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 해가지고 한 10,000명이 넘는 한 5년간인가요? 해가지고 보험 청구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들의 PCI와 KBG, 코로너리의 관상동맥 개통수리죠. 개통수리를 봤더니 역시 우려하는 대로 CT의 경우에 개통수리 더 높긴 했는데, 이것을 비교해보면 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는 CT에서 개통수리 훨씬 높았지만 실제 음성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스펙트에서 나중에 가면 더 개통수리 높아지더라 하는 이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저희가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필요 없는 관상동맥 조영술, 이거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환자의 위험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에 있어서 CT 그룹이 한 절반 정도를 줄여주는 소견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CT를 찍으면 필요 없는 CAG를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총 사망률입니다. 워낙 베이스라인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변형 분석을 해보더라도 CT를 찍은 분에서 총 사망률이 조금은 좀 좋은 낮은 듯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클루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케어 CCT의 연구입니다. 흉통 환자에서 CT와 스펙트를 가지고 비용 효과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게 앞서 박도구 선생님 소개해 주셨던 프로미스 연구와 거의 대동소이한 연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슷해 보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래서 저희는 1,000명 목표고 1,000명을 몇 달 전에 다 인도를 마쳤고요.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결과를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흉통 환자에서 저희들은 인터미디얼 리스크가 있는 흉통 환자에서 CT와 스펙트로 랜덤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추리를 통해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앞서 박도구 선생님 보여주셨던 그 프라미스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10,000명, 저희보다 딱 10배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 연구는 아웃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웃컴을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팔로우할 거고요. NIH에서 수백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한 연구입니다. 저희 케어 CCT의 연구는 10분의 1, 이거 기간도 짧지만 연구비 규모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무한대분의 1입니다. 연구비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한번 검토를 보시면 저희가 후경적 연구에서 관찰 연구에서 보았던 소견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데이터지만 CT를 찍으면 CAG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스펙트군에서 unnecessary CAG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PCI가 CT군에서 많다. CT는 스테노시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즘 센터에 따라서는 펑셔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인터벤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CI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관심 있는 것이 이벤트인데, 저희는 사실 이벤트를 보는 연구는 아닙니다만은 이벤트에서 어떤 보험 청구 데이터에서 보였던 것처럼 약간의 차이를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팔로우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환자들의 이제 검사 전 probability, 이 환자가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국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퍼센트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의 평균 퍼센트가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환자 100명을 하면 그 중에 45명은 실제 유의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이런 환자들을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률이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프로버빌리티보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낫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기술을 평가할 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 분야 중에 주로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CT 연구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제가 진행했던 연구이기도 하지만 의료기술 평가 여러 가지 오늘 영국 사례도 봤지만 사실은 영상 분야는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관심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당장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각종 시술, 스텐트와 수술 비교, 당장 치료가 아웃컴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단이 아웃컴과 연결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연결은 될 텐데 사실은 그것은 아무래도 관심이 한 단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보는 것이 힘이냐, 모르는 것이 약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화소짜리 카메라와 10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있습니다. 1000만 화소짜리 카메라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디카를 취미로 써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1000만 화소 써본 사람이 100만 화소짜리를 못 돌아가는 것처럼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징 분야에서의 에비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은 어떠냐? 미국 심장협회에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미징 관련 가이드라인이 7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근거한 레벨 1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미징을 볼 때 이거였습니다. 기술이 돼? 1000만 화소 볼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뭐가 보여? 정확해? 오케이, 그러면 임상에서 써라. 쓰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정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비용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의 아웃컴을 볼 수 있는 아웃컴 연구가 이미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네카에서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임상 연구자와 평가 기관 간의 협력 관계할 때 본능적으로 제 생각에 태생적으로 임상 연구자는 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본능적으로 의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자기가 어떤 자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간섭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본능적인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많이 이제 간섭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면역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런 본능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S4, 4에서 S4, 5로 나올 때마다 IT 어세스먼트를 해가지고 비교 효과를 본다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지만 새로운 전화기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잘 밸런싱 해야 될 분야긴 한데 어쨌든 의료기술 평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의료기술의 발전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의료기술 평가를 할 때 항상 그것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진료비
뭐라 그러나요? 감축이나요? 뭐 이렇게 고정된 이런 커스트 컨테인먼트 아젠다가 주 모티베이션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어떤 좀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평가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임상 연구자라는 거죠. 이건 네카에 나와 있는 연구 체계, 그림을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제 제안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성과 확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선생님께서 성과 확산을 얘기해 주시겠지만, 성과 확산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 임상 연구자가 인발부 돼야 되고, 저는 특히 여기서 개별적인 임상 연구자보다 학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대로 된 네카와 학회와의 정말 진정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앞서 박동호 선생님이 강조해 주신 임상 연구, 뭐 이거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저희들이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이 필요한 때다, 연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접어들게 되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말 임상 연구에 대한 비용 효과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프라미스 연구, CT가 뭘 하냐를 보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줄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에비던스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빅데이터, 뭐 제가 앞서 보험 청구 데이터 가지고도 연구를 해봤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못 믿는 건데, 뭐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보험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콘크리트한 에비던스를 만들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체계화된 큰 컨퍼런스관, 이게 일렉트로닉 의료 정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체계적으로 링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심장 CT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여를 받는데 굉장히 애먹었고 지금도 삭감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신기술이 어떤 비전이 보이는 프라미싱한 신기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급여화 시켜주고 대신에 찍는 모든 환자를 의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단기간 내에 어떤 에비던스를 창출하는, 이런 식의 좀 더 전향적인, 그렇게 되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가 에비던스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국가연구비가 들어간 연구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좀 더 넓게 쉐어링되면 좋겠다. 로 데이터가 쉐어링돼서 한두 분의 연구자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추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비용이 절약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와서 강의를 하셨지만, 좀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